정말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견된 희귀 자원이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의 거대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긴급 모임을 가지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일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더 있다고 전해지며 한 영국 학자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Firstly, of tariffs, obviously it's early days, and I think what's really important is open.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석유 기술자 존입니다. 오늘은 제 기술자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모든 것은 런던 국제 에너지 포럼에 참석한 그날 시작됐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해양자원 개발과 신흥 강국의 부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노력과 성과가 주요 화제였죠. 저는 프로그램을 훑어보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태평양 탐사 성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새로운 해양자원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대 위로 올라선 우리 회사 수석 연구원 에드워드는 당당한 걸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에드워드의 목소리는 항상 그랬듯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오늘 우리는 한국이 해양자원 개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에드워드는 비웃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에너지 미래를 논하는 건 사치죠.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성과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심해 광물을 발견했다고요? 고작 바다 및 진흙 몇 덩어리를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자원 개발은 우리 같은 나라가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말에 장내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몇몇은 비웃듯 박수까지 쳤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석유 강국인 영국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에드워드는 계속해서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성과를 깎아내렸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서태평양에서 뭔가를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게 실용화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해양자원 개발은 오랜 경험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영국처럼 말이죠.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고 수치와 그래프로 가득했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그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 한국은 해양자원 개발에서 성공할 수 없을까? 저는 해양기술 분야에서 일해왔기에 그 가능성에 의문이 들었어요. 발표 자료에서 잠깐 언급된 한국의 심해 탐사 기술이 꽤 진보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에드워드의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단상에서 내려왔고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죠.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정말 해양자원 개발에서 무의미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걸까? 그들이 발견했다는 서태평양 자원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포럼장을 나섰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이 저를 맞이했고 저는 묘한 예감을 느꼈어요. 뭔가 더 알아야 할 것 같은 표면적인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포럼이 끝난 후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 이어지는 듯 했으나 포럼에서 들었던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영국의 봄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생각들이 오갔지만 일단은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전,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CEO가 들어왔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CEO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켰고 거기에는 한국의 지도와 서태평양 해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우리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한국에서 주도하는 해양광물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믿을 만한 전문가를 파견해야 하는데 제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CEO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해양자원 탐사 분야에서 오랜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객관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어 내일부터 출장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어요. 2주 일정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에드워드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에드워드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하필 제가 가는 것에 불만을 표했고 자신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에드워드는 고개를 가까이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하필 한국이냐며 바닷속에 뭐라도 숨겨뒀나 보지 고등어라도 채굴하겠다며 비웃었습니다. 에드워드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직접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출장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회사 보안부서에서는 특별 지침과 보고서 양식을 전달했고 경영진으로부터는 추가 지시사항이 내려왔어요. 모두가 이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방문을 예사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죠. 특히 CEO는 개인적으로 저를 불러 이번 미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서태평양에서 무언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했어요. 아무도 한국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이후 출장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을 떠나기 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제 스타일이니까요. 검색창에 한국자원이라고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예상했던 대로 자원 빈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 90%라는 기사들이 줄을 이뤘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한국이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죠.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한국해양자원으로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몇몇 학술 기사와 뉴스 기사만 검색됐을 뿐 구체적인 개발 현황이나 성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K-팝 영상, 한국 드라마 관련 소식, 그리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먹방 콘텐츠였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정보가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요? 혹시 정보가 제한되어 있거나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니면 정말 에드워드의 말처럼 별것 아닌 일인데 과대평가된 것일 수도 있겠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공식 웹사이트가 있었지만 영어 버전은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어요. 서태평양 탐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정도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연구 성과나 발견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 페이지는 더 많은 정보가 있어 보였지만 번역기를 통해 보아도 전문 용어가 많아 정확한 이해가 어려웠죠. 유튜브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해양자원을 검색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K-팝 뮤직비디오, 한류 드라마 클립, 관광 소개 영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해양 관련 영상들은 대부분 어업이나 해안 관광에 관한 것이었죠. 한국의 실질적인 해양자원 개발 현황을 보여주는 콘텐츠는 거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겉으로 보이는 정보만으로는 한국이 자원 빈국으로만 보이니까요. 대중에게 노출된 한국의 이미지는 문화 콘텐츠와 전자제품 정도일 뿐 심해 자원 개발과 같은 첨단 산업 역량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보았어요. 여기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서태평양 해역에서 수행한 심해 퇴적물 연구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러나 이 논문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그중 희유금속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지만 구체적인 함량이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피상적이었습니다. 검색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인터넷에 나타난 정보만으로는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현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에드워드와 같은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것도 어쩌면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진실은 믿을 수 없다. 이제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할 시간이었죠. 인터넷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었던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저는 가방을 싸고 내일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죠.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자동 입국 시스템이 매끄럽게 작동했어요. 직원의 안내 없이도 생체 인식과 여권 스캔만으로 빠르게 입국 절차가 완료됐죠.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공항철도와 지하철은 완벽한 영어 안내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외관과 달리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첨단 연구 설비들로 가득했어요.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김 박사는 한국의 해양자원 연구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서태평양심해 탐사에 집중해왔다고 했죠. 연구실로 들어서자 다양한 실험 장비와 분석기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진국의 연구시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중앙에 있는 투명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유리관이 진열되어 있었죠. 김 박사는 조심스럽게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리관 안에는 회색빛이 도는 진흙처럼 보이는 물질이 들어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유리관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태평양심해 퇴적물에서 추출한 희유금속 시료입니다. 저는 유리관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진흙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자세히 보니 미세한 금속 입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 박사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특수 추출법으로 심해 퇴적물에서 히토류, 니켈, 코발트 등 다양한 희유금속을 고농도로 분리해냈다고 합니다. 이 금속들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원소들이었죠. 특히 레어어스 히토류는 현대기술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자원이라고 했어요. 김 박사는 제게 분석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각 원소별 함량과 순도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수치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시료에 포함된 희유금속의 농도는 기존에 알려진 육상 광산의 몇 배에 달했어요. 이건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자원입니다. 제 말에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컴퓨터 화면을 전환했어요. 이번에는 서태평양 해저의 3D 지도였습니다. 지도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광범위한 지역이 있었죠. 이 지역 전체에 희유금속 퇴적층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해양법에 따라 이 구역 상당 부분에 대한 탐사권과 개발권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죠.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에드워드가 비웃었던 그 자원 빈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해양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김 박사는 다른 연구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시료들과 각종 분석 결과가 있었어요. 연구팀은 이미 시험 생산 단계에 들어가 있었고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상에서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20년 전부터 꾸준히 투자해온 덕분에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죠. 연구실을 나오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세계 지도에는 서태평양 해역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심해 퇴적물이 미래의 보물 창고가 될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날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 무엇을 보고해야 할지, 어떻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기 위해 KIOST의 데이터 분석실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연구소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어요. 첨단 컴퓨터 시스템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와 그의 팀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김 박사가 손짓하자 거대한 스크린에 세계 희유금속 매장량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서태평양 해역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상당 부분이 한국의 탐사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 면적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붉은색 지역 전체가 한국의 탐사구역인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광구는 한국이 국제해양법에 따라 확보한 것이며 20년간의 꾸준한 외교적 노력과 탐사 활동을 통해 획득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중국이나 미국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한국의 배타적 개발권이라는 것이었죠. 화면이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희유금속별 매장량 추정치와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데이터였어요.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구역에서 추출 가능한 희유금속의 양은 전 세계 현재 소비량을 기준으로 최소 30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경제적 가치 평가였어요. 기존 석유 매장지와 비교한 그래프에서 한국이 확보한 해양, 희유금속 구역의 잠재적 가치는 중동 최대 유전에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현재 기술로 추출 가능한 양만 계산했을 때의 수치였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에너지 빈국에서 자원 강국으로 변모하게 될 겁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보다는 진지함이 더 묻어났어요. 그는 이어서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저 채굴부터 정제, 상용화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화면에는 각 단계별 기술적 난제와 해결책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었어요. 특히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채굴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는 동안 다른 연구원이 다가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그곳에는 더 세부적인 경제성 분석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시장 가격 변동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비용 대비 수익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모두 분석되어 있었죠.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서태평양 해저에서 발견한 이 희유금속 자원은 단순한 광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글로벌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핵심 재료를 한국가가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구소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 도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어떤 보물을 손에 넣었는지 알고 있을까? 그리고 세계는 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까? 김 박사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아직 이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 후에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현재는 소수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만이 전체 그림을 알고 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도 그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박사는 저를 KIOST의 특별 시뮬레이션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원형 공간에 들어서자 360도 스크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곳은 심해 채굴 과정을 실감나게 재현해주는 시뮬레이터였습니다. 김 박사가 시스템을 작동시키자 주변 화면이 깊은 바다속으로 변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무인 채굴 드론이 해상 플랫폼에서 출발해 해저 5,000m를 향해 천천히 하강했어요. 드론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이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극한의 수압을 견디는 특수 소재, 정밀 조정이 가능한 추진 시스템, 그리고 퇴적물을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채취 장치들이 인상적이었죠. 드론이 해저에 도착하자 바닥에 넓게 펼쳐진 퇴적층이 보였습니다. 채취 장치가 작동하며 진흙 같은 퇴적물을 흡입했어요. 그러나 놀라웠던 것은 채취 과정의 정밀함이었습니다. 최소한의 환경 교란만으로 필요한 퇴적물만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기술이었죠. 시뮬레이션은 계속해서 채취된 퇴적물이 해상 플랫폼으로 운반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에서는 1차 정제 과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행됐어요. 이후 정제된 물질은 컨테이너에 담겨 육지로 운송되고 최종 정제 시설에서 개별 금속으로 분리되는 전 과정이 표현됐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기술을 먼저 개발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인 자원 추출 기술, 더 정밀한 정제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필요가 혁신을 낳은 셈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김 박사는 저를 작은 전시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지난 20년간 KIOST가 개발해온 해양 탐사 장비들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모델은 다소 투박했지만 최신 모델로 갈수록 정교함이 눈에 띄었죠. 각 장비마다 획득한 특허 번호와 기술적 성과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현재 우리의 심해 탐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퇴적물에서 희유금속을 추출하는 정제 기술은 우리가 독점하고 있죠. 자부심 넘치는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모든 것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을 무시했던 그 시간 동안 이들은 조용히 미래 자원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거죠. 전시실 한쪽에는 작은 모니터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기존 육상 광산의 환경, 파괴 장면과 KIOST의 친환경해저 채굴 기술을 대비시킨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육상 광산은 흉터처럼 땅을 헤집고 있었지만 해저 채굴은 최소한의 흔적만 남겼죠. 석유는 언제든 고갈됩니다. 그런데 이건 미래의 자원입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에 김 박사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희유금속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접근 가능한 매장량도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었죠. 석유처럼 한번 사용하면 사라지는 자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순환이 가능한 자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빌딩의 불빛만큼이나 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죠. 한국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광물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 산업의 핵심을 손에 넣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국 방문 일정이 절반 이상 지났습니다. 저는 KIOST의 다양한 연구실과 시설을 둘러보며 한국의 해양자원 개발 능력을 차근차근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실제 추출 공정이 이루어지는 파일럿 플랜트를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인천 외곽에 위치한 이 시설은 보안이 매우 철저했죠. 시설 내부는 미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소수의 연구원들만이 중앙 통제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통제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대형 탱크들 속에서는 서태평양에서 가져온 퇴적물이 여러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를 맡은 이 연구원이 정제 공정을 설명했어요. 그들이 개발한 바이오 촉매 기술은 기존 화학적 방식보다 효율성이 30% 이상 높았고 환경 오염도 최소화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자체 개발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우리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기술로 승부해야 했어요. 이 연구원의 말에서 절실함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해양자원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거죠. 파일럿 플랜트의 마지막 구역에서는 최종 정제된 희유금속 샘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작은 유리병에 담긴 금속 가루들은 종류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각 금속의 활용 분야를 설명했어요. 네오디뮴은 강력한 연구 자석의 핵심 재료로 전기차 모터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코발트와 니켈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였고 이트륨과 스칸듐은 첨단 세라믹과 항공우주 산업에 활용됐죠. 이들 희유금속은 첨단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연구원들과 식사를 함께 했어요. 대화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발견을 세계에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는지였죠. 그들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전략이라는 것이었어요. 발견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실용화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오후에는 수출 준비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 및 글로벌 기업들과의 예비 계약이 진행 중이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단순히 원자재 형태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형태나 심지어 부품화된 상태로 공급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판매가 아닌 고부가 가치 창출 전략이었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탐사, 채굴, 정제, 활용, 수출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죠. 이는 준비된 나라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에드워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에드워드, 내가 말한 그 자원 없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원을 발견했고 그것을 다룰 힘까지 가졌어. 발신 버튼을 누른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펼쳐져 있었지만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그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온 나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자원의 발견이 아니었어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었습니다. 자원이 없어 오히려 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낸 역설.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죠. 다음 날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향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KIOST를 방문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지난 2주간 저를 안내해준 김 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죠. 열어보니 희유금속으로 만든 작은 지구본 모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한 여러 희유금속을 혼합해 만든 기념품입니다.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높은 특수 합금이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저는 KIOST 현판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이 기관의 중요성을 처음 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라 한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의 중심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을 고민하다가 간결하게 적었죠. 한국의 심해 희유금속 세계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 첫 문단을 쓰는데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경험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지난 2주간 본 것들은 제 기존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한 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다에서 미래를 발견했고 그걸 준비할 만큼의 정신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어서 제가 본 모든 것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서태평양 해저의 희유금속 매장량, 한국이 확보한 독점적 개발권, 채굴 및 정제 기술의 우수성, 그리고 이 자원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모든 내용을 객관적 데이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부분은 한국의 준비성이었어요. 단순히 자원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고 정제하는 기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연결하는 전략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장기적 비전의 결과물이었죠. 마지막 부분에는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어요. 석유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희유금속이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포함했죠.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원의 가치를 석유와 천연가스라는 좁은 틀에서만 평가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에게 미래 자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자원이 없어 오히려 더 넓은 시야로 바다를 바라본 나라.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이메일에 첨부했습니다. 회사 경영진과 에드워드에게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돌아가서 이 내용을 직접 설명할 차례였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김 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다음 달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양자원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석해달라는 초청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2주 전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강자가 조용히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작은 지구본 모형을 손에 쥐었습니다. 희유금속의 반짝임이 햇빛에 반사되었어요. 마치 한국의 미래가 빛나는 것처럼 말입니다.